最後の弁論をする機会を与えよう。 우선 이토를 살해한 것을 하느님의 이름으로 사죄드리오. 하지만 개인이 아닌 대한제국 의병군 참모중장으로서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한 이유를 밝히고 싶소. 그 이유는 바로 저는 대한민국의 증시 하락을 경고해온 지난 2년 반의 시간 동안 매국노라는 오명을 받으며 지내왔습니다. 한국 증시의 상승이 아닌 하락을 바라고 있다는 그 마인드가 마치 나라가 망하길 바라는 매국노와 비슷하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껏 분석해온 시황 전망이 결국 모두 적중하게 된다면 밑도 끝도 없이 상승만을 부르짖어온 상승론자들이 진정한 매국노가 되게 될 것이고, 하락을 경고해온 하락론자들이 진정한 의미의 애국자로 남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특집 방송으로 애국이란 관점에서 상승론자와 하락론자를 비교해보는 특별한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영상은 매국노라는 저의 지난 오명을 씻을 수 있는 반론이 될 것이기 때문에 특히나 하락론에 대해 불편한 감정을 갖고 계신 분들은 꼭 끝까지 시청하면서 생각의 전환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 리더의 스페셜 스탁마켓 나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리더 스탁 정예준입니다. 이번 주 스탁마켓 나우 시간에는 조금 특별한 주제를 준비해 봤습니다. 상승론자와 하락론자, 과연 누가 죄인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영상 인트로가 굉장히 무겁게 좀 제작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오늘 방송은 그렇게 무거운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아요. 이 방송을 제가 찍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해드리면은, 제가 오랜 시간 동안 한국 증시의 하락이 예상된다고 계속 경고성 메시지를 계속 드리다 보게 되니까 마치 제가 우리나라가 망하길 바라는 그런 매국노적인 관점으로 자꾸 비춰지길래 여기에 대한 반론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준비한 그냥 재밌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너무 무겁지 않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바라보고 있는 시황 관점에서는 하락론자보다는 상승론을 주장하는 분들이 오히려 한국 경제의 붕괴, 그리고 외국계 자금에 의한 자본시장 침략을 바라고 있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오늘 방송을 통해 하나씩 설명해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테니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방송의 목차는 두 가지로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정한 의미의 한국 경제 붕괴를 바라는 자는 누구인가에 대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고, 두 번째로 외세의 침략을 바라는 자, 자본시장이니까 외국계 자금에 의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출렁거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바라는 자가 진짜 누구인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는 시간으로 목차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방송에 앞서 이번 주에도 공지사항 하나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처음으로 멤버십 회원분들을 대상으로 한 라이브 스트리밍을 시작을 해봤는데 굉장히 좋은 반응들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멤버십 회원분들도 400명 이상으로 또 늘어나게 됐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도 멤버십 전용 스트리밍 방송이 일요일 저녁 6시에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아직 탁발하기 멤버십 입성 안 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에 멤버십 혜택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확인해 보시고 이번 주 주말 멤버십 전용 스트리밍 방송에도 참여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공지사항 바로 마치도록 하겠고 이번 주 영상 1부부터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입니다. 1부 시간에는 한국 경제 붕괴를 진정으로 바라는 자가 과연 누구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와 같은 하락론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증시가 상승할 거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의 논리가
오히려 한국 경제의 붕괴를 바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증시 상승론의 대표적인 논리가 바로 이 금리 인하이기 때문입니다. 금리가 인하된다면은 이제 앞으로 장은 다시 올라가게 될 거다. 그러면서 금리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현실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버리고 있다는 거죠. 즉, 금리 인하에 대한 미래에 막연한 기대를 꿈꾸면서 현재 발생되고 있는 펀더멘털 붕괴 상황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버리고 외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다음 화면 같이 보도록 할 텐데, 일반적으로 증시에 대한 낙관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로직이 바로 이거예요. 금리 인상 사이클이 이제 끝났다. 파월이 최근에 비둘기성 발언을 해줬다 라고 하면서 증시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금리 인상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으면은 이제 증시는 좋아질 일밖에 없다라는 게 대표적인 논리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지금부터 주식 매수를 시작을 해야 되고 지금 팔아버리고 도망갈 때가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년 금리 인하 시간이 언제 될 거냐 라는 부분을 벌써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년 6월이 될 거냐, 내년 4분기가 될 거냐를 가지고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를 벌써부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재밌는 게 금리가 인상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는 금리 인상 시기가 언제일 건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이 사람들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은 아직 내년 6월이 될지 내년 연말이 될지 가늠도 안 잡히고 있는 이 사실을 지금 6개월 전, 1년 전서부터 벌써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설레발을 치고 있는 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파월이 비둘기성 발언을 해줬다고 사람들은 인지를 하고 있지만 사실 파월 의장은 금리 인하를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여기도 보시면은 금리 인하 꿈꾸지 말라라고 하는데 월가가 자의적으로 금리 인하가 있을 거다라는 식의 해석을 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에서는 300bp가 떨어질 거다, 골드만삭스에서는 175bp가 떨어질 거다 라고 하면서 아직 할 거라고 말도 꺼내지 않은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벌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영상에서도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했었었죠. 금리 라이팅이라는 표현을 하게 되면서 금리만 그만 올라가면은 모든 게 해결될 거다라는 논리를 끌고 와서 상승에 대한 어떤 가스라이팅을 강하게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과연 이게 정말 받아들일 수 있는 논리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하면서 지난주에도 이 영상 찍어 드렸습니다. 안 보신 분 계시면은 꼭 한번 보고 가시길 적극적으로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이거죠. 금리 인상 중단에 대한 기대감으로 하락을 멈춰냈고 이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시 상승할 거다라는 논리를 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황의 기준을 오직 금리라는 거에만 포커스를 맞춰놓고 상승론에 대한 기본적인 논리를 피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은 차트로 보시면 돼요. 차트를 제가 이렇게 지난주처럼 구획을 나눠 드려봤습니다. 파란색 박스를 쳐드렸던 거는 이제 금리가 인상되면서 증시가 하락됐었던 시간이라 볼 수 있겠고, 요 빨간색이 이제 금리 인상이 중단될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하락했던 걸 스탑을 해놓은 장세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인상은 끝났고 추가 인상은 멈췄고 앞으로는 이제 인하다. 그럼 앞으로 인하면은 이제는 이렇게 올라갈 거다. 그래서 이 논리가 대중 투자자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 먹히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그래프가 생긴 것만 봐도 진짜 이렇게 쭉 떨어졌다가 여기다가 바닥을 잡고 여기서 두 번째 이중 바닥을 잡고 이제 살살 이제 터닝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양상이다 라고 봐질 만한 그런 이제 좀 스무스한 형태를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저점이 깨질 거라는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완전히 제거를 해놓고 이제는 방향성이 위로 가게 된다. 게다가 최근에는 뭐 공매도 금지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게 되면서 방향성이 위로 진행될 거라는 그 느낌을 상당히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위기를 주는 데 있어서 지수가 이런 식의 기술적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주가 지수가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쫙 깨져버린 다음에 전저점을 위협하고 있다 하게 되면은 아무리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고 떠들어대도 사람들이
반신반의를 하게 될 텐데 지금 보면은 이전 저점을 깨지 않고 비교적 버티면서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금리 인하 기대감에 의한 증시 상승이 머지않아 다가올 것이다 라는 느낌을 강하게 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은 이 지수 차트 흐름이 어떻게 지금 완성되고 있는지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을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서 다음 화면을 또 준비를 해봤거든요.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준비한 다음 자료는 바로 SK 하이닉스의 주가 차트입니다. 주봉이고요. 제가 빨간색으로 박스를 쳐놓은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길 바라도록 할게요. 보시게 되면은 이게 23년도 1월, 2월, 3월, 4월, 5월 올해 5월 달서부터 쭉 현재까지 올라가져 있는 모양새입니다. SK하이닉스가 21년도 3월 달에 최고가 15만 원을 기록을 해줬는데 이 15만 원이라는 가격 대비해서 지금 13만 원, 딱 2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즉 2만 원의 추가 상승이 나오게 되게 되면은 얘는 신고가로 넘어가는 차트가 된단 말이에요. 굉장히 세게 상승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뭔가 이상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자, 뭐냐? 자, 아까 전에 차트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은 코스피 차트 흐름은 올해 5월 달서부터 보시게 되면은 5월, 6월, 7, 8, 9, 10, 11월까지 보시면은 6월 달까지 살짝 올랐다가 6월서부터 현재까지 추세가 이렇게 꺾여져 있는 트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쵸? 자, 근데 다시 SK하이닉스로 돌아가서 보시면은 SK하이닉스는 5월 이후서부터 아주 폭등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이죠. 심지어 SK하이닉스는 시총 최상위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시총 2등, 3등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삼성전자 다음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시총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 사실 이렇게 뛰고 있으면은 이 박자에 맞춰서 코스피 지수도 뛰어 올라가는 게 정상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얘가 시총 상위주로서 갖고 있는 비중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 지수가 5월달 이후서부터 오히려 떨어져 있는 상태이다 라는 뜻은 SK하이닉스가 이렇게 선방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가 아닌 다른 종목들이 너무나 처참하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얘가 이 정도 견인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이 정도 수준밖에 와 있지 못하고 있다 라는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생각을 한번 해볼게. SK하이닉스가 그러면은 대체 얼마나 좋은 일이 있길래 시장은 지금 이렇게 내려가는 코스를 6월달 이후서부터 보이고 있는데 왜 얘만 상승을 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SK하이닉스의 개별적인 내용을 한번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달 이후서부터 현재까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2분기 삼성, SK 반도체 산업이 7조 적자를 예고한다. 이게 바로 5월 달에 나온 기사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반기가 되었을 때는 반등할 수 있을까라는 기사가 여기 위에서 확인이 되고 있죠. 그래서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불황으로 지난 1분기와 2분기에 SK하이닉스는 6조 원 이상의 영업 손실을 냈다. 적자 폭은 줄었지만 지난해 4분기서부터 3개 분기 연속 영업 적자를 나타낸 모습이다. SK하이닉스라는 시총 최상위군,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펀더멘털이 가장 튼튼하다고 하는 산업, 반도체 산업이 22년도 4분기서부터 3개 분기 연속으로 적자를 계속 이어왔다라는 뜻입니다. 즉, 영업 적자가 3분기 연속으로 계속 쌓여왔다라는 뉴스가 있었을 때가 바로 요 폭등의 시간이 있었을 때라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 어때요? SK하이닉스만의 개별적으로 좋은 내용이 있어서 증시가 올라간 건가? 라는 논리는 전혀 말이 안 되게 됩니다. 여기 제가 써놓은 대로 역대급 어닝 쇼크가 오히려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상승을 했는데 이 상승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막연합니다. 여기 하반기가 되면은 괜찮아질 수 있을까? 바로 이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반기가 됐잖아요. 올해 이제 뭐 4분기, 12월 다 와가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도 SK하이닉스는 영업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안 잡히고 있고 4분기 실적 역시 평상시와 다르지 않은 결과값을 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개선이 일어나질 않고 있어요. 그러면 실적이 아닌 다른 기대감이 있지 않을까? 따지게 되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 아직
하겠다고 얘기하지도 않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이 기대감으로 주가를 올렸다라고 하자라면은 꾸역꾸역 뭐 말을 맞춰서 얘기하면은 겨우 뭐 들어줄 수 있을 만한 내용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과연 이것만으로 주가 상승이 나왔다고 믿기에는 너무 논리적인 비약이 심하지 않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판단은 하나밖에 없어요. 위에 하얀색 글씨로 써놨죠. 삼성전자도 5월달 이후서부터 현재까지 주가 추이를 보면은 비슷합니다. SK하이닉스만큼 폭등하진 않았지만 여기서 위에서 이렇게 잘 버텨주고 있는 차트가 그려져 있어요.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함께 시총 최상위주로서 그저 지수가 떨어지지 않게 방어를 하고 있다라고밖에 저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가 또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음모론적 생각이다, 방구석 쌉개미의 망상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뭐 할 말 없지만 이게 오히려 현실적으로 더 와닿는 얘기지 않냐 라고 저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왜 그런지 조금 더 딥한 내용으로 또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제가 다른 반도체 회사의 주가 추이를 하나 또 가져와 봤는데 유니테스트라는 기업입니다. 혹시 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유니테스트라는 기업이 안 좋아서 제가 사례로 갖고 왔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여기 내용 보시면은 이 유니테스트라는 이 회사의 뒤에 이제 테스트라는 이름이 붙어져 있다시피 메모리 반도체를 테스트하는 장비를 국내에서 생산을 하는 기업이고 선두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내용 보시면 여기 반도체 메모리의 버닌 테스트와 SSD 테스터를 주력으로 공급하는 후공정 테스트 장비 업체이다라고 되어져 있죠. 그리고 반도체 후공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메모리 모듈 테스터 그리고 메모리 컴포넌트 테스터를 국내 업계 최초로 개발 완료해서 상용화하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반도체를 찍어낼 때 다 만들어졌으면은 이거 이제 끝났다, 바로 그냥 판매해서 해서 넘기는 게 아니라 얘를 테스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니까 읽고 쓰고 하는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열을 내게 하고 이 열에 얼마나 잘 버티는지, 내구성이 튼튼한지에 대한 테스팅 작업이 완료가 돼야지 이 반도체가 정품이다, 정상이다 라는 도장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출고가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공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테스트를 책임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하나 생산된 데 있어서 이 테스팅은 반드시 거쳐야 되는 필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즉, 반도체 생산이 좋아지면서 반도체 산업이 잘 되는데 이 후공정 테스트 장비가 망한다 라는 거는 앞뒤가 안 맞는 논리라는 겁니다. 굉장히 반도체 산업과의 커플링이 잘 되는 기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자, 근데 이 회사의 주봉상 차트 추이를 보시게 되면은 얘는 어떻습니까? 보시면은 21년도 11월 달까지는 굉장히 좋은 추세를 잘 이어갔었으나 22년도가 되면서부터 현재까지를 보시게 되면은 3만 원대 있었던 주가가 현재 만 원대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3분의 1 토막이 나버린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력 산업이 메모리 반도체이고 이 메모리 반도체의 후공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테스트 장비 업체인 이 유니테스트의 기업 주가는 왜 SK하이닉스, 삼성전자하고 이렇게나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냐라는 거죠. 반도체 산업이 악화됐기 때문에 이 회사는 지금 23년도에 상승을 하지 못했다. 올라갔다가 결국 전저점 수준까지 다 내려왔다. 이건 말이 돼요, 상식적으로. 근데 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주가가 올랐을까라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드는 생각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시총 상위주만 움직여서 지수가 떨어지지 않게 관리가 될 수 있다라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차트 흐름 있죠? 다시 올라가서 보여드릴게요. 요거 금리 인상 때문에 떨어졌다가 금리 인상을 중단할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이제 바닥을 만들어냈고 이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니 상승할 거다라는 그 논리가 그럴듯하게 들릴 수 있는 이 기술적인 차트 흐름을 만들어낸 데 있어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종목이 멱살 잡고 끌어올려놨기 때문에 그나마 지수가 여기까지 떨어져 있지 않고 여기서 버티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시총 상위주가 아닌 종목들, 특히나 같은 산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총 상위주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떨어진 그런 기업들은 현재 과거 전저점 수준까지 내려와져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 샘플로 제가 이제 유니테스트라는 기업을 이렇게 보여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에서만 뭔가 특수하게 나오고 있는 좀 개별적인 오해이다 라고 하면은 뭐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자, 근데 이거는 월드와이드 합니다. 우리나라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거의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나 세계 증시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뉴욕, 월가의 흐름도 같이 보시게 되게 되면은 S&P 500이라는 지수와 러셀 2000 지수를 통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극명하게 차이가 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S&P 500은 많이 들어봐서 익히 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러셀 2000 지수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 설명을 간단하게 가져와 봤어요. 러셀 2000 지수는 미국 증시 시가총액 상위 3000개 기업의 주가 지수인 러셀 3000 지수 중 시가총액 하위입니다. 밑에서부터 잰 거예요. 밑에서부터 2000개 중수연 기업으로 구성된 지수이다. 그래서 스몰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블루칩, 우량주라 평가를 받는다면은 유니테스트 같은 기업은 스몰캡 쪽으로 분류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기업은 러셀 2000에 찍힌다는 말이에요. 그럼 삼성전자 같은 종목군은 어디로 가느냐? 그런 애들은 여기 S&P 500으로 가고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러셀 2000 지수는 특히나 경기 민감도가 높은 종목들이 대부분이어서 미국 경기의 바로미터라고 불린다 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즉 러셀 2000 지수가 악화되고 있다라는 뜻은 미국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 볼 수 있는 지표라는 거죠. 자, 그리고 반면에 S&P 500 같은 경우에는 스탠다드 앤 퓨어스라는 회사가 기업 규모, 그리고 유동성, 그리고 산업을 대표하는 대표성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선정한 보통주 500개를 지수화시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하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딱 떠오르죠? 자동차 하면 현대차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산업을 대표하면서 기업 규모가 크고 충분한 거래 대금, 유동성이 일어나고 있는 회사의 주식 이런 것들을 다 500개만 선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시총 상위 우량주 중심으로 편성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지수가 어떠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차트를 이어서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위에 있는 게 러셀 2000이고 밑에 있는 게 S&P 500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23년도 한 해 동안 차트를 보시면은 러셀 2000은 이렇게 상승을 살짝 했다가 다 까먹고 4월서부터 약진을 보였으나 7월 이후서부터 다시 쭉쭉 빠져서 현재는 여기 1700포인트 수준에 와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최근에 장 빠졌었을 때 10월 달에 그때 전저점을 깼어요. 여기 보이시죠? 작년 10월 달 옥토버 작년 10월 달에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2100포인트의 저점을 찍어놓고 23년도 한 해 동안 오르락 내리락 했었잖아요. 그리고 2100을 아직도 안 깨고 있는 상태이죠. 자, 근데 러셀 2000 지수는 작년 10월 달에 찍었던 이 전저점 수준이 이미 올해 10월 달에 한번 깨졌습니다. 그리고 반등을 살짝 했다가 다시 과거 전저점 2100포인트 코스피 지수로 치게 되면 2100포인트 정도 되는 자리 요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미 전저점 붕괴에 대한 위협을 계속 받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자, 근데 재밌는 게 S&P 500은 상황이 완전 땅판이에요. 작년 10월 달에 여기다 저점을 찍어 놓고 무려 이만큼 상승을 했습니다. 4,500포인트 넘게. 그리고 최근에 하락을 했으나 제한적으로 하락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살짝 콩 올라가져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어요. 제 사진 때문에 잘 안 보일 수 있을 텐데 뭐 대충 느낌적인 느낌 오시죠? 과거 여기 10월달 저점을 기준으로 현재 위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작년 10월달 저점 기준으로 현재 수준을 보시면 쉽게 구분이 되죠. 박스를 한번 제가 쳐봤는데 이렇게 해도 보시면은 확실하게 차이가 날 겁니다. 그래서 미국장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시총 상위 우량주 가지고 지수 장난치고 있죠. 같은 산업 내 종사하고 있는 기업 내에서도 우량주라는 이유로
지수를 커버할 수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자금 푸싱이 일어나고 있는 회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총 상위주가 아니라는 그런 서름을 갖고 있는 중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도와주질 않고 있어요. 그러니 주가가 오르질 못하고 잘 빠지죠. 심지어 이전 고점을 경신하면서 올라갔었던 이력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추세가 고점이 계속 낮아지는 패턴이에요. 저점도 조금씩 계속 낮아져 있는 형태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은 증시 상황이 비교적 괜찮은 것처럼 보여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러셀 2000 지수 같은 종목군을 보시게 되게 되면은 작년에 찍었던 요 10월달 저점 수준이 이미 와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코스피로 치게 되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2100포인트 여기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왜 2400에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시총 상위주들이 걔네는 여기까지 올라가져 있다고. 그걸로 어떻게 보면은 어거지성으로 땡겨낸 감이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장도 같은 추이를 보이고 있고요. 그래도 뉴욕의 증시 같은 경우에는 S&P 500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 중에 시총 상위군들, 뭐 애플, 엔비디아 뭐 이런 애들이 실적이 비교적 괜찮다라고 하면서 상승에 대한 명분이 그래도 비교적 그나마 좀 들어줄 만하게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것도 아니죠. 아까 전에 보셨잖아요. 반도체가 3분기 연속 영업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그 상황인데도 시총 상위주라는 이유만으로 상승을 하고 그렇지 못한 애들은 바닥을 기고 있는 상태. 그래서 실적과 펀더멘탈적인 측면으로 보았을 때 주가 상승의 명분이 전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럼 이제 고려해 볼 건 이제 하나,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금리인데 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은 지난주에 썼던 이야기를 한번 또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화면 보시면 지난주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그 PPT 자료를 그대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금리는 과연 언제 내려갈까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요거 보여드린 적 있었었죠. 과거 미중 무역 전쟁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경제가 계속 좋다고 하던 그 시절에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을 맞이하게 되게 되면서 그제서야 금리 인하로의 전환이 진행됐다라는 사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9년도 당시, 19년 10월 당시,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충격이 있기 약 한 3, 4개월 전이죠. 그때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경제는 너무 좋다. 금리를 내릴 필요가 없다. 오히려 금리를 올리면서 가야 될 만한 상황이지 우리는 경제 상황이 너무 좋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고려할 만한 상황이 되지 않습니다. 하면서 미국 경제가 좋다며 금리 인상을 지속하다가 코로나 팬데믹 이슈가 터지게 되니까 그제서야 금리를 제로 금리로 한 번에 내려버렸던 사례가 바로 여기 있었었죠. 그래서 그때도 보시면은 주가 흐름이 비슷해요. 꼭대기 찍고 줄줄줄줄 세다가 여기서 터닝을 주게 되면서 뭔가 하락을 다하고 박스를 그린 다음에 상승 쪽으로 전환이 될 것 같은 각을 잡아주다가 여기서 확 무너지게 되었고 이 충격, 팬데믹 쇼크라는 게 터지게 되니까 그때 금리가 제로 포인트로 급 전환되게 되었다. 금리는 천천히 내려가는 사례가 별로 없다고 제가 설명해 드렸었죠. 금리는 경제적인 충격, 불황의 충격 이런 게 다가오게 됨에 따라 이를 타개해야 된다. 큰일 났다 라고 하면서 급진적인 그런 정책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즉 충격이 있어야지만 금리가 내려간다. 그래서 금리가 내려가길 바란다라면은 경제가 무너져서 충격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라는 말씀을 해드렸었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로 장이 올라갈 거다 라는 논리 속에는 뭐가 숨겨져 있냐면은 경제 불황에 의한 충격을 기대하고 있다는 그런 논리가 저변에 또 깔려 있게 되게 됩니다. 왜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해드렸죠. 또 하나의 사례 설명해드렸던 게 요거 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도 비슷했었어요. 보시면은 고점 찍고 쭉 하락을 하다가 터닝이 될 것처럼 각을 잡아 놓더니 여기서부터 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충격이 살살살살 찾아오게 되게 되면서
마지막에 꽝 떨어지고 08년도 10월 달에 지수가 반토막 이상 떨어지게 되게 되니까 그때 FRB 연준에서 제로 금리로의 전환을 진행을 했고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전환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점. 즉 미국발 금융위기 쇼크라는 게 찾아옴에 따라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바란다는 뜻은 뭔가 경제가 충격을 받으면서 이 금리 상황으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더 이상 이 금리를 버틸 수가 없는 상태가 됐다라는 그런 대환장 파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과 같은 논리가 되게 돼요. 그러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증시가 올라갈 거다라는 논리 속에는 뭐가 숨어 있다? 경제가 붕괴되길 기다리고 있는 그런 논리가 한편으로 숨어져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힌트를 얻어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거는 멤버십 분들한테만 얘기를 해드려야겠다라고 제가 갖고 있었던 생각인데 오늘 영상에서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생각 한번 해보시면은 이 금리 인하로 전환이 일어나게 될 때 충격이 생긴다고 했죠. 그리고 그 이 충격이 생길 때 그제서야 이 마지막 파동의 끝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바로 이 사태가 무슨 사태이다 라는 그 이름, 네임 태그가 걸리게 되게 됩니다. 즉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는 이름은 여기서 하락하는 과정에서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언제 등장했었던 키워드냐? 여기서 등장한 키워드입니다. 다 끝나고 나서, 다 터지고 나서.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쇼크 이것도 이렇게 올라가서 보시면은 요때 충격이 시작이 되고 나서 여기 끝났을 때 200포인트 아래까지 내려갔었을 때 그때 이게 뭐냐? 왜 이렇게 된 거냐? 라고 하면서 그제서야 이름이 붙었던 거지 이 하락하는 과정에서는 등장조차 하지 않았던 이야기입니다. 중국에서 우한 폐렴이 돌고 있다라는 이슈는 사실 9월, 10월 달서부터 얘기가 있었었는데 그 작년에 여기 때는 전혀 얘기가 안 나오고 있다가 이게 미국에 상륙을 하니까 팬데믹 이슈가 그 다음에 2월, 3월 달에 터지면서 주가를 다 무너뜨리고 난 이후에서나 이름이 그제서 팬데믹 쇼크라는 게 붙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증시 속에서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금리 인하로 전환을 일으킬 만한 쇼크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이름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재 경제 불안 관련해서 뭔가 딱 떨어지는 한마디의 키워딩이 없어요. 기껏 해봤자 뭐 금리 인상, 고금리에 따른 뭐 불황? 뭐 이런 건 아니죠, 그죠? 어떤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서 쇼크에 대한 단어 정립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 키워드가 걸릴 수 있는 네임 태그를 받을 수 있는 그 미래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충격이 찾아오고 금리 인하로의 전환이 일어난다 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뭐 상승론이 먹힐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이런 쇼크가 찾아와서 현재의 계좌 수준을 다시 반토막 이하까지 또 떨어뜨린다 하게 되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요거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진정한 의미의 매국노가 누구일지를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증시 상승에 대한 기대 논리로서 지금 waiting for rate cut, 금리가 커트 될 수 있는 금리 인하를 지금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보는 시선에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뭘 뜻하느냐? 바로 경제적인 쇼크가 찾아올 것을 고대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논리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내용으로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은 조만간 금리만 인하가 되면은 곧장 증시가 오를 거라는 그 희망의 불씨를 가지고 지수 관리를 하면서 이게 가능할 거다라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에 대한 선결 조건은 이코노믹 쇼크를 동반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인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명제를 지금 잊고 펀더멘털이 붕괴되고 있는 이 쇼크가 찾아오고 있다는 이 징후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금 외면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거죠. 금리만 인하되면 된다. 즉
한국 경제가 망해서 금리가 인하되는 상황으로 가면은 되는 거다. 한국 경제 망해야 된다. 하락론을 주장하고 있는 제가 한국 경제가 망하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상승을 바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금리만 인하되길 바란다는 그 명제에 갇혀가지고 경제가 무너지는 상황에 대해서 방관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논리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종합적인 이해가 충분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매국노라고 하는 것은 하락론에 의거한 사람들보다는 어쩌면 상승론에 의거한 사람들이 더 가깝지 않느냐라는 게 저의 반론인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2부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시간에는 외세의 침략을 진정으로 바라는 자는 또 과연 누구인가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바로 이거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어떤 의지, 기대, 이런 것을 하락을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별로 원치 않아요. 근데 상승이 간절한 사람들, 증시 상승에 대한 간절한 기대를 갖고 있는 사람일수록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의지를 하고 이 사람들이 제발 한국 시장으로 들어오기를 원하는 그 상황이 되게 되는데, 이 외국인 자금이 대거 유입되게 되는 상황은 어쩌면 외세의 침략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한국 경제라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불편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또 구체적인 내용 살펴봐 보도록 할게요. 관련 설명을 드리기 위해 최근에 있었던 이슈 하나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바로 요거죠. 굉장히 핫했던 뉴스인데, 코스피에 공매도 금지 호재가 들어오게 되니까 아시아 증시 중에서 최고의 상승률을 보였다. 항상 한국 증시는 남들이 오를 때 쥐똥만치 오르고 남들이 떨어질 때 아주 개작살이 나버리고 하기 때문에 답답하고 갑갑했었는데, 이 공매도 금지를 빡 걸어버리게 되니까 아시아 장 중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폭등을 해줬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이 공매도 금지에 대해서 엄청난 환호를 보여줬었어요. 그리고 이 호재로 인해서 만들어진 시세가 바로 이겁니다. 에코프로 BM에 대한 일봉 차트인데, 보시면은 요게 나왔어요. 요게 최근 11월 6일 날짜로 공매도 금지 이슈 나오면서 상한가가 터졌었죠. 그리고 상한가 터지고 다음날 캔들 요거 하나 뜨게 되면서 이틀 동안 이 30만 원 부근을 계속 건드려 봤는데, 결과적으로는 30만 원 돌파가 실패해서 다시 이렇게 내려와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근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은 이 공매도 금지라는 호재 때문에 이 시세가 터졌을 당시에 거래가 다시 증가를 하게 됐고, 이 거래가 증가하는 과정 속에서 여기 매물대 차트를 보시면은 이렇게 30만 원 부근대에 매물이 형성되어져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즉, 이 차트는 공매도 금지라는 이슈로 인한 폭등으로 인해 만들어진 매물대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를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공매도 금지 뉴스와 함께 증시가 폭등을 해버리게 되니까 종목이 상한가를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바닥이구나. 여기서부터 다시 터닝 일어나는 거구나. 그래서 어쩌면 예전의 고점을 다시 한번 경신하려고 뛸 수도 있겠구나. 50만 원, 60만 원까지는 못 가도 그래도 대충 40만 원 근처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40만 원까지 가기 전 초입이 요 시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에게 강하게 심어주는 이벤트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바닥징으로 해석하면서 롱베팅을 하는 투자 자금이 여기서 급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들이댄 자금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매물이 형성이 되게 된 거고요. 근데 잘 보시게 되면은 예전 이 신고가 썼었을 때 당시에 이 거래대금 사이즈를 보시게 되면은 엄청나게 많다라고 제가 한번 보여드렸었죠. 정말 무식한 수준의 거래대금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얘가 다시 한번 터닝을 일으키면서 이전 고점의 매물을 소화시키고 추가 상승을 내려면 전제 조건이 이때 당시 거래대금만큼의 사이즈가 또 나와줘야 된다. 그래야 진정한 의미의 돌파라고 볼 수 있다. 라는 이야기, 거래량 분석 이런 거 얘기하면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어때요? 이후에 나오지를 못했죠. 왜냐하면 이게 너무 높으니까. 그래서 계속 주가가 돌파를 하지 못하고 추세가 꺾였었는데, 여기서 공매도 금지 이슈와 함께 시세가 걸렸을 때 거래량이 다시 증가를 하긴 했습니다. 자, 근데 사이즈를 봐보세요. 이때 당시랑 비교를 해보시게 되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한 3분의 1 정도 될까 말까한 수준에 불과합니다. 즉, 이 시세가 나온다 할지라도 이전 고점 매물에 대한 제거를 할 만큼의 파워가 있는가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물음표인 상태에서 시세를 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힘에 붙였는지 이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또 악성 매물을 쌓아놓고 다시 내려와 버렸어요. 그럼 여기서 또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똑같은 논리입니다. 만약에 이걸 뚫고 또 올라가려면은 이전에 만들어놨었던 요 거래대금을 능가할 정도의 사이즈의 시세가 생기면서, 그러면서 이걸 돌파를 해줘야지 진정한 의미의 또 상승 돌파가 나온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공매도 금지라는 이 초대형 호재를 이길 수 있을 만큼 엄청난 이슈가 나올 게 또 있냐라는 거죠. 이슈를 받지 못하면은 그만큼 거래가 모이지 못하게 될 거고, 거래가 부족한 상태에서 시세를 내려고 애를 써도 결국 이 고점 매물을 소화를 결국 못하게 된다. 하게 되면은 이 30만 원 선을 넘어가지 못하게 되는 이 배리어가 또 처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공매도 금지라는 이슈 때문에 발생된 이 폭등으로 만들어진 이 시세가 오히려 30만 원을 넘어가지 못하게 벽을 쳐버리게 하는 역할이 또 돼버리게 됩니다. 즉, 공매도 금지라는 이 내용은 결코 호재가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들을 착각하게 해서 여기다가 롱베팅 물량 걸어놨게 해놓고 이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게 되는 이 상황을 또 견디면서 가야 되는, 그거를 유도하게 되는 그런 시세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기술적으로 보았을 때 현실적으로 이때만큼의 거래 대금을 능가해주는 상승 시세가 나오지 못하는 한 이 전고점 돌파가 사실상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에 대한 상승 기대를 갖고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시세에 당하기가 좋은 그런 모양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공매도 금지와 관련해서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MSCI 선진지수 편입 이슈인데, 기억이 나실진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돼야지만 시장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논리가 또 엄청나게 지배적으로 나왔을 때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특히 많이 그랬었죠. 금리 인상 때문에 장이 계속 빠진다고 하니까, 외국인이 계속 나가게 되니까 우리나라가 이머징 마켓에 있어서 그런 거다. 빨리 선진지수로 올라가야 된다. 그럼 외국인 투자들이 이렇게 나가진 않을 거다. 미증시 봐라. 떨어져도 제한적으로 떨어지고 반등도 잘하지 않느냐. 우리도 선진국 지수가 되게 되면은 덜 떨어지고 올라갈 땐 잘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지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하면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기대가 된다. 라고 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MSCI 선진국 지수라는 게 뭐냐면은 모건 스탠리에서 선진국들에 해당되는 지수들만 편입을 해서 이거를 또 하나의 인덱스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거기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MSCI 기준으로는 우리는 이머징 마켓에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보통 대형 투자 은행들이 뭔가 포트폴리오 구성을 할 때 이 우량주를 할 수 있는 선진국 마켓에다가는 비중을 다소 좀 높게 잡아주면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게 되고, 이머징 마켓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액티브하기 때문에, 좀 공격적이기 때문에 비중을 좀 축소해서 자금 운용을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선진국은 기본적으로 일정 비율의 자금이 유지가 되는데, 이머징 마켓은 상황이 조금 안 좋다 싶으면은 야, 빨리 이머징 마켓에서부터 털어. 거기가 위험하니까 거기부터 비중 축소해. 라고 하게 되면서 자금이 크게 유출이 일어나기가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선진국 지수로 가야지 외국인 투자 자금이 크게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일정 바운더리를 유지해 주게 되게 되면서 어떤 외부 변수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 지수가 될 수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진국 지수 편입되면은 외국인 자금들이 많이 들어오게 될 거라고 하면서 상승론을 주장했었던 사람들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굉장히 바라는 그런 입장을 보여줬는데, 이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이번에 공매도가 이제 전면 금지가 된다라고 하게 되니까는 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시점이 더 지연될 수 있다. 이게 더 어려워졌다라는 게 따라붙게 됩니다. 공매도를 금지함으로써. 왜 그러냐면은
자꾸 한국 증시에 정부가 나서서 이제 제한을 둔다라는 거죠. 니네 나라가 정말 자본 시장이 튼튼하고 펀더멘털이 튼튼한 금융 강국이 맞다라면은 왜 자꾸 제한을 두느냐. 그냥 자유시장 경제 원리에 맡겨라. 그래서 사고 싶으면은 들어오게 하고 팔고 싶으면 나가게 하고 해라. 근데 니네 자신 없어? 자신이 없으니까 자꾸 공매도로 걸어버리는 거 아니야? 규제 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인식이 잡힌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공매도 전면 금지를 선언한 대한민국이 니네는 아직 안 되는 애들이구나. 후진국적이구나. 그래서 선진지수로 포함을 해줄 수 있을 만큼 튼튼하지 못하니까 니네가 자체적으로 자꾸 제재와 규제를 거는구나 하면서 평가를 해버린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외국인 눈으로 보았을 때 한국의 주식시장이 선진화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이 공매도 금지 때문에 시장을 떠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오히려 생기고 있어요. 굉장히 웃긴 상황이죠, 이게. 원래 같았으면은 외국인 자금들이 계속 이탈하니까 장 빠진다고 외국인 투자들 제발 들어와 주세요 라고 했는데 공매도 금지 터지니까 외국인이건 뭐건 상관없다. 장 잘 오른다. 외국인 필요 없어. 하더니 최근에는 한번 빵 뛰었다가 다시 눌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오히려 MSCI 선징지수 편입이 지연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오히려 다시 떨어지는 거 아니냐고. 외국인들 다시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떠나는 외국인을 잡고 붙잡으려고 하고 의지하려고 하고 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증시 상승을 바라는 상승론 입장에서. 그래서 실제로 과거 공매도를 금지시킨 기간 동안 또 데이터를 살펴보게 되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히려 공매도 전면 기간 금지 기간 동안 오히려 나갔던 순매도 이력이 많다라는 데이터가 또 기사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우리나라가 3회에 걸쳐서 공매도 전면 금지 기간을 가진 적이 있었었는데 이때 당시 외국인 투자자들의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 대한 순매도액은 23조 7,667억 원. 그래서 코스피가 21조 수준이었고 코스닥이 2조 수준이라고 해요. 이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면서 공매도 금지가 오히려 외국인 투자들 입장에서는 자금 이탈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음을 또 이렇게 우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증시 상승에 대한 기대와 증시 상승에 대한 어떤 간절함이 크면 클수록 외국인의 자금에 자꾸 기대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이런 이슈들이 생길 때마다 공매도 금지 같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 이제 지수가 오르고 뭔가 불편했었던 상황에서 희망이 생기게 되게 되니까 자꾸 가만히 있었던 투자자들을 자꾸 이 시장에 끌고 오게 하는 그런 역할을 또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좋은 내용으로 귀결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투자자들에게 자꾸 쓸데없이 종목이 추가적으로 늘어나게 하고 종목이 추가적으로 물리게 하는 그런 식의 유도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은 아주 안 좋은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과거에는 또 없었었느냐? 당연히 있죠. 제가 굉장히 자주 설명해 드렸던 사례가 또 있습니다. 우리 코스피 지수 3,300포인트까지 올라갔었을 당시 이때 당시 차트 흐름도 제가 너무 많이 보여드리고 있는데 한 번만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차트가 21년도 1월달 당시 코스피 차트 흐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1월달에 코스피가 고점을 치고 거래 대금이 크게 발생하면서 역대 최대 거래량이죠. 대한민국 상장 이래 코스피 최대 거래 대금이 여기서 터졌어요. 그리고 이때 당시 연기금 도망가고 외국인 이탈되는 거 찾아오면서 금리 인상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금리에 의한 유동성 장세로 코로나 장세로 이게 상승을 했는데 이제는 유동성의 수도꼭지를 걸어 잠근다라는 뉴스가 분명히 나오고 여기에 대해서 연준이 확실하게 방점을 찍어줬는데도 사람들은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어요. 왜? 오히려 증시가 상승을 하면서 더 올라갔거든요. 3,300포인트로. 물론 3,200에 있다가 겨우 100포인트 정도밖에 올라간 게 없습니다. 근데도 일단 안 떨어지니까 상승을 해주니까 사람들은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을 다 지워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일부 내용이랑 또 연결이 되는 게
금리 인상은 언제 시작할까에 대해서는 상승론자들이 전혀 관심이 없었었는데 이때 당시엔. 근데 금리 인하가 언제 시작될 건가에 대한 부분은 아직 한다고 말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얘기를 하고 있다. 라는 것만 봐도 뭔가 시장에 대한 과한 상승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아까 얘기했으니까 둘째로 치고 중요한 거는 요거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그동안의 장이 바뀔 거라는 징후가 확실히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대중적으로 먹히지가 않았다. 왜냐면은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내면서 붐을 일으켰거든요. 어디에 붐을 일으켰냐면은 바로 해운주, 조선해운, 철강 뭐 이쪽 섹터에 대한 엄청난 훈풍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요 시기예요. 요게 21년도 2월, 3월, 4월, 5월 달 당시 흐름입니다. 아까 전에 지수 흐름으로 돌아가서 다시 보시게 되면은 코스피는 2월, 3월, 4월, 5월 달 당시에 여기서 이렇게 100포인트 가량의 상승밖에 기록을 못했어요. 근데 이 시간 동안 HMM은 어떻게 갔다? 이렇게 15,000원대 있었던 주가가 5만 원까지 갑니다. 5만 원까지 3배가 넘게 올라가 버려요. 이거 어디서 많이 봤었던 그림이지 않나요? 코스피 지수가 2100에서 뭐 2500 근처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2배, 3배, 4배씩 막 올라갔었던 일이요. 이때도 똑같았었습니다. 지수는 정체적인 상승을 하고 있는데 얘만 상승을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눈이 그쪽으로 다 돌아가 버리게 되면서 해운주가 드디어 업황 개선이 일어나고 있다. 펀더멘털적인 측면으로 보았을 때 저평가주다. PER이 아직 8배밖에 안 된다. 더 간다. 막 6만 원, 7만 원, 10만 원도 갈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하면서 붐이 일어나게 되니까 사람들이 요거 투자하겠다고 정신이 싹 나가버리는 바람에 금리 인상에 대한 징후가 명확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놓치고 그냥 가버렸어요. 이때 당시로 돌아가고 싶으신 분들이 아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엄청 많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가 되기 전까지는 주식해서 힘들다란 사람이 거의 진짜 한 명도 없는 그런 분위기였었으니까요. 대충 아무거나 사도 다 올라가는 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위기에 너무 취해 있다 보니까 시황에 대한 경계감을 내려놓고 있었던 것이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때서부터 단추가 꼬여서 지금까지 오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좌 상황이 많이 힘들게 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때 당시 제가 시황을 중시 여기는 자와 그렇지 않은 분들의 상황이 시간이 갈수록 계속 달라질 수 있으니 부디 이런 징후에 대해서 캐치를 하라고 많이 말씀을 드려왔던 겁니다. 지금도 그 시간이 2년 반이나 더 지나서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아무튼 이때 이와 같은 시세를 내주면서 지수 관리를 해주고 이거에 의해서 사람들이 시황에 대한 경계감을 풀게 됐다는 사실. 그래서 지금의 상황하고도 상당히 유사한 케이스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과정 속에서 또 물려버리는 종목이 또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해운주의 상승에 대한 배경으로서 주장했었던 그 해운 운임에 대한 부분은 지금 와서 다시 돌이켜 보시게 되면은 그쵸, 완전 전국민 사기극이다라고 할 정도로 터무니없는 논리임이 이제 충분히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전서부터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제가 요 그래프 가지고서 설명을 주구장창 해드렸었죠. 무엇이 진짜인지를 보여드리겠다. 자꾸 해운 운임 가격이 올라가면은 해운주가 수혜된다는 그 막연한 논리 하나를 가지고 이게 진짜 실질적인 성장이 일어나고 있는 산업처럼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보는 입장에선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 요 이야기를 해드렸죠. 코로나 바이러스 충격에 의해서 발생된 물가 상승은 자꾸 주류 언론이 수요가 올라갔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위축됐었던 수요가 코로나가 풀리면서 이제 사람들이 자유롭게 거래를 한다 해서 풀어지니까 사람들이 해운 운임을 못하고 있었다가 해운 운임 수요가 빵 늘어났다. 그러면서 업황이 개선되는 거다 라는 논리를 피는 건데 여러분들 상식을 갖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밥을 못 먹게 굶주리게 해놓고서는 한 이틀을 굶기는 겁니다. 이틀을 굶겨놓고 야 이제 너 밥 먹게 해줄게 딱 3일째 하는 순간 미친 듯이 식사를 하긴 하겠죠. 그쵸? 하지만
그렇게 식사를 한다고 해서 그 식사량, 그 폭발적인 식사량이 4일차, 5일차, 6일차, 7일차까지 계속 유지될 수 있겠는가 생각을 해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근데 주류 언론들이 코로나로 위축된 수요가 이게 터지는 거라고 하면서 이 수요는 앞으로 계속될 것처럼 포장을 한 다음에 앞으로 이 해운 운임 가격이 계속되는 이상 해운주는 업황이 호황이 되는 거다라는 식의 표현을 했었습니다. 근데 정신을 차리고 생각해 보게 되면은 공급 충격에 의해서 물가가 올라간 거죠. 즉, 못 먹게 했다가 이걸 풀어버리니까 공급을 제한을 해버리는 겁니다. 먹을 수 있게 풀어놓는 게 아니라 먹지 못하게 해놓고 있으니까는 가격이 올라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공급에 의한 물가 상승임을 상식을 갖고 있으면은 이해할 수가 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져 있는 물가 상황이 이제는 어떻게 된다? 수요 침체에 의해서 다시 떨어지게 될 거라고. 이 그래프 진짜 수십 번 보여드렸을 거예요. 많이 영상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이렇게 올라간 물가를 자꾸 연준이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면서 수요 침체를 유발을 한다고. 공급 충격에 의한 물가 상승을 공급을 해소해 주면서 풀어줘야 되는데 이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놓지 않은 채 이 물가를 잡겠다고 긴축을 땡겨버리니 금리가 올라가 버리죠. 그러니까 올라간 금리에 의해서 수요는 떨어지게 됩니다. 돈을 못 쓰게 하니까. 그러면 수요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새로운 수요 곡선이 아래로 나오게 된다. 그래서 올라갔었던 물가는 결국 정점을 찍고 다시 떨어지게 될 거라고. 이야기 진짜 수십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생되는 물가 하락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 불황에 의해서 생기는 물가 하락이니까. 그래서 해운 운임 가격이 어떻게 됐어요? 결국 보면은 다 떨어졌죠, 그죠, 결국.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 남은 건 뭡니까? 이전에는 이 첫 번째 균형점. 예를 들어서 해운 운임 10,000원에 100건을 다루고 있었었는데 공급 충격에 의해서 물가가 올라갔다가 긴축에 의해서 다시 이게 떨어져서 최종적인 균형점이 이쪽으로 돌아오게 되게 되면은 그럼 어떻게 돼요? 해운 운임 가격은 뭐 이렇게 뭐 15,000원까지 올라갔다가 10,000원으로 다시 내려와요. 근데 중요한 건 밑으로 내려서 건수가 이제 50건밖에 안 잡히는 겁니다. 수요가 침체됐기 때문에. 옛날에는 100건을 가지고 10,000원 장사를 했는데 이제는 똑같은 10,000원을 가지고 이제 50건밖에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외형이 이렇게 쪼그라들게 되면서 축소가 일어나게 되죠. 즉 불황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실적 악화 생기는 거 당연한 거고. 그러다가 빚이 많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부채 비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수익보다 비용이 더 많아지게 되면은 이제 문 닫게 되는 회사들도 생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문제로 발생된 게 건설사 부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특정 산업에서만 발생되는 게 아니라 전 산업에 전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서 해운주들이 뭔가 특수를 노리고 있는 것처럼 주가에 대한 좀 과도한 버블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은데 정신 차리고 생각해 보면은 무엇이 찐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 그래프를 통해서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운 내용도 아니에요. 충분히 상식적인 수준을 갖고 생각을 해보면은 뭔가 주류 언론의 논리가 이상하다라는 걸 캐치할 수 있고 이거를 스스로 다시 한번 침착하게 재해석을 해보게 되게 되면은 이거는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게 지나고 와서 보니까 코스피를 3,300까지 끌어올리면서 증시가 곧장 떨어질 수 있다라는 그 시황의 징후를 가려버리는 역할을 하게 됐다라는 사실을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작업이 똑같이 이뤄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자꾸 이 Q값이 떨어지는 펀더멘털 붕괴 상황에 대해서 집중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정말 한국 경제가 망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은 이게 떨어지던 말던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게 기준이거든요. 얼마나 산업에 대한 수요가 살아있는가. 수요만 살아있으면은 가격이 떨어져도 그리고 가격이 올라가도 결국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물건을 사겠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마진이 남을 수 있을 정도의 가격만 되면은 얼마든지 회생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 수요가 작살이 나버리게 되게 되면은 아무리 가격이 올라간다 한들 회복의 개선 여지가 없습니다. 물건을 사러 오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장사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근원적인 내용이고 허리가 되는 펀더멘털적인 요인, 말 그대로 근본적인 내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근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판단하는 게 본래의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상승론을 이야기하시는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로 그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긴 하십니다. 근데 그게 언제냐? 지금으로부터 2년 전. 과거에는 그런 얘기를 많이들 하셨었는데 지금은 싹 들어가 버렸죠. 그들의 논리가 지금은 많이 바뀌어져 있어요.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요 화면을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가만히 보시게 되면은 21년도 당시에 금리 인상, 물가 상승 이슈가 이제 4월, 5월 달서부터 이제 제기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시황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뭔가 찜찜함이 들기 시작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금리 인상한다고 하는데 물가 상승 때문에 긴축한다고 하는데 물가가 지금 너무 높다고 한다. 그래서 지금 유동성을 쪼아버리면은 올라갔었던 장 다시 다 떨어지는 거 아니냐. 라는 걱정을 해야 되는 게 상식적인 생각인데 상승론을 많이 주장했었던 요 21년도 당시 사람들은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유를 뭘 잡았냐면은 업황이 개선 중이다. 그래서 펀더멘털이 튼튼하다. 돈이 찍히고 있는 회사이다. 그래서 이 돈이 찍히고 있는 회사,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 이 펀더멘털 강화 기업은 경기를 타지 않을 거라고,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를 이겨낼 수 있다 하면서 펀더멘털에 대한 기준을 두고 금리가 오르고 금융 환경이 불안해진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은 가져가야 되는 기업이다, 주식이다. 그리고 설령 더 빠진다고 해도 그거는 오히려 더 사야 되는 기회이지 던져야 되는 찬스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준이 펀더멘털, 실적, 데이터 이런 중심으로 얘기를 해 왔었습니다. 근데 이게 23년도가 되면서 논리가 좀 바뀌기 시작을 했죠. 어떻게? 실적 악화를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말이 바뀌었습니다. 왜? 기준금리가 이제 다 올랐다. 그동안에 장이 빠졌던 이유가 금리 때문이지 않느냐. 근데 이제는 기준금리가 다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는 내려갈 일만 남았다. 그러니 이제 좋아질 일만 남았는데 과연 여기서 포기를 해서는 되겠느냐. 오히려 지금 같은 시기가 주식을 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라고 하면서 주식을 사야 된다는 그 논리 자체가 과거에는 펀더멘털, 실적 차원이었었는데 어느덧 기준금리라는 내용으로 시황 판단에 대한 기준이 변화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실적이 깨지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주가 올라가지 않느냐. SK 하이닉스 어닝 쇼크 나왔는데 주가 올라가요. 이거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요. 실적 악화 걱정하지 마라. 선반영된 거다. 이제는 기준금리가 다 올랐으니까는 기준금리에 의해서 이제 올라갈 거라고 주식이. 이렇게 바뀌어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런 변화가 나올 거란 이야기를 이미 이 영상에서 해드렸습니다. 어게인 2021 또다시 시황의 경고를 무시한다. 그래서 이제는 펀더멘털 붕괴라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는데 이제는 허리가 흔들리는 거죠. 뿌리채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뿌리가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도 이제 이들은 논리를 이렇게 바꿔가면서 상승에 대한 논리를 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과연 이게 맞는 논리일지 한번 미리 생각을 해보자고. 그리고 이렇게 변화하는 얘기가 나오게 되거든 펀더멘탈이라는 걸 기준으로 둬야 할지, 그리고 금리라는 걸 기준으로 둬야 될지, 물가라는 걸 기준으로 둬야 될지 혼란스러워지는 상황이 찾아오게 될 텐데 저는 여기에다가 무게를 두고 갈 것임을 이미 오래전에 저는 공표를 했고, 그래서 저는 이 변화가 찾아오지 않는 이상 시황관을 똑같이 유지하면서 가는 것일 뿐입니다. 저는 변한 게 없어요. 이분들은 논리가 바뀌었겠지만. 그러면 이 상승론자의 논리들은 바뀌지 않은 게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이거죠. 21년도 금리 인상, 물가 상승 걱정하지 마라. 23년도 실적 악화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buy and hold. 결과적으로 21년도에도 사라. 홀딩해라. 23년도에도 사라. 홀딩해라. 하면서 buy and hold 전략이라는 부분은 여전히 지금까지 바뀌어져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 하면은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칭찬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죠. 근데 잘 보시게 되면은 늘어나는 손실 종목 수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가 좀 뛴다 해서 잘 치고 들어가서 수익을 내고 빠져나오면 다행인데 폭등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급락으로 전환을 해버리고 하는 모습이 반복되다 보니까 정리하지 못하고 나오는 물량들이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몇 시간 만에, 갑자기 며칠 만에 손실 종목으로 확 뒤바뀌어 버리게 되면은 이거 자르기가 또 굉장히 버겁습니다. 그리고 21년도, 22년도 한 해 동안 손실 종목이 너무 많다 보니까 현금성 자산이 없으신 분들은 이제 신용이라는 방법을 써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많아졌단 말이에요. 근데 고금리 시대를 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신용 이자에 대한 빚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뭐 특별한 이슈 땅 터지면서 갑자기 장대응봉 캔들 하나씩 박혀버린다.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신용 반대매매 나가죠. 증거금이 부족해지게 되니까. 이런 상황들이 터지고 있어요. 게다가 지금 주식 투자만 장이 안 좋고 다른 자산 시장 장이 좋다든지 혹은 뭐 경기가 좋다든지 경기가 좋아서 내 소득 수준이 늘어나고 있다든지 사업 소득이 늘어나고 직장인분들 뭐 월급이 늘어나고 그러고 있다 하게 되면은 뭐 주식으로 좀 손실 봐도 또 채워넣으면 되지 하겠지만 지금 우리는 불황을 또 동시에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산 시장도 부동산이건 뭐건 다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안 그래도 지금 돈이 부족한 상황인데 주식에서 돈이 막혀버리게 되니까 자금 경색을 경험하게 되는 케이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즉 논리를 바꿔가면서 변하지 않는 바이 앤 홀드 전략을 주장해온 이 상승론자들의 상황들이 자꾸 개인 투자자들로 하여금 손실 종목 수가 늘어나고 신용이자가 부담되고 자금 경색이 발생되도록 유도가 되고 있는 형태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뭐 잘못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이제 지금부터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되게 되면은 사람인지라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제발 누군가가 나타나서 이 상황을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막연한 생각이 이제 들게 돼요. 마치 슈퍼맨이 나타나서 이걸 싹 다 해소해 줄 수 있는 어떤 강력한 인물이 등장했으면 좋겠다. 이거 나 한 번만 구해주면 정말 소원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데 이게 상당히 위험한 미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자, 지금 가만히 보시면 이 공매도라는 이 키워드가 정치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사람들이 이 주식시장만 오를 수 있다라면은 뭐든지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들이 들어가게 되게 되면서 이 공매도를 누군가가 뭐 없애주겠다 혹은 공매도 금지 때 우리 어떻게 지수가 올랐는지 장이 올랐는지 보지 않았느냐 내가 그거 또 만들어 줄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정치인들이 이 공매도 금지라는 어젠다를 가지고 총선이라든지 혹은 뭐 추후에 있을 뭐 대선이라든지 이런 데에 무기로 활용을 하게 되게 되면은 이게 정치권에서 활용이 될 수 있는 논리가 되게 돼요. 그리고 사람들은 상승에 대한 기대와 상승에 대한 간절함이 강할수록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슈퍼맨을 그냥 묵지마식으로 찍어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되느냐? 자, 보세요. 아까 전에 우리 보셨다시피 공매도 금지라는 게 양날의 검이었잖아요. 공매도 금지를 해버리게 되게 되면은 한국 증시가 선진화되어 있지가 않다. 니네는 아직 수준이 딸리는 금융시장이구나 라고 하면서 선진화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된다 라고 말씀을 해드렸었죠. 그러면은 이제 공매도 금지 때문에 우리는 MSCI 선진지수로 가지 못해서 그래서 외국인 투자들이 자금 유입을 안 해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장을 올리고 싶은데 시장 상승이 안 된다 라는 논리를 또 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를 금지시켜주겠다라는 정치인이 나타나서 그 사람을 뽑아줬더니 결국 당선이 되니까 하는 짓이 뭐냐면은 공매도 금지 때문에 장이 안 올라간다고 하면서 공매도 금지를 오히려 풀어버리고 선진화 시키는데 앞장서겠다라는 논리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뭐가 위험해지게 되냐면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개방이 돼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우리나라 IMF 당시를 한번 떠올려 볼 필요가 있어요. 97년도 IMF 외환위기를 받게 되면서 한국 니네 스스로 문제 해결 안 되지 우리가 도와줄게 한 다음에 시장 열어 했었을 때가 바로 요때입니다. 그래서 97년도 12월 16일 날짜로
한국 니네 자력갱생 안 되는 것 같은데 자본시장 추가적으로 개방해라. 우리가 자금을 더 넣어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끌어올리라고 경기 회복시키라고 하게 됐어요. 이 과정 속에서 나오게 된 히스토리가 뭐냐면은 대한민국 시총 1등 종목 삼성전자의 외국인 투자 지분율이 이때 이후서부터 현재까지 50%가 넘게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발생시키는 이익분의 절반은 외국계 자본으로 유출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타이틀은 한국 기업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지만 지분이 절반이 외국계 자본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게 진정한 한국 토종 찐 기업이라고 하기에는 불편한 부분이 있죠. 그렇게 대한민국이 먹고 사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산업의 지분율을 흡수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가졌던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상하게 코스피 지수는 계속 올라가고 산업의 발전은 계속 올라간다고 하는데 왜 어느 순간서부터 서민 경제의 수준은 맨날 바닥을 기고 있는가? 우리 과거 대통령 중에 한 분이 그래서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해가지고 엄청난 인기를 받았던 적도 있었었죠. 그게 왜 사람들에게 마음을 울렸냐면은 왜 기업은 계속 성장한다고 하고 대한민국 수출은 뭐 몇 억 불을 달성했다고 하는데 그만한 효과를 왜 일반 서민들은 누리지를 못하는지 생각해 보면은 뭔가 돈이 지금 새고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나이가 먹고 커서 확인해 보니 바로 이런 메커니즘에 의해서 새나가는 돈들이 꽤 많이 있구나.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외국의 도움을 받게 되니 추후 성장분에 대한 많은 부분이 다시 가져가지는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또다시 공매도 금지 혹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이런 거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선전선동을 당하고 그래서 뽑아놓은 정치인이 결국 한다라는 짓이 한국의 자본시장을 이렇게 열어서 대한민국 유망 핵심 산업을 외국계 자본에 의해 인수할 수 있도록 풀어버리게 되게 되면은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매국일 수가 있을 텐데 이 과정으로 가는 메커니즘이 뭐다? 여기 맨 위에 써였죠. 제발 내가 물린 이 종목이 올라갈 수 있도록 제발 주식시장만 상승시켜 줄 수 있다면 이 바로 간절한 기대감에 의해서 여기까지 끌려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 메커니즘, 전시경제 역학의 메커니즘이 이제 정확하게 작동이 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 그림 많이 그려드렸죠. 키가 2m인 애는 살아남고 키가 180이 안 되는 애들을 초전박살 낼 수 있는 바로 이 적정 수준의 금리를 장기화 시켜버리게 되면 이렇게 5년간 5.5% 이렇게 장기화 시켜버리게 되면은 이들이 졸도하게 될 텐데 그래서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있는 핵심 유망 기업들이 이렇게 졸도 상태가 돼버리게 돼서 이게 대외적인 자금에 의해서 구제를 받게 되게 되면은 이 구제를 받는 과정에서 이제 진 주인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뭐 4차 산업 관련된 핵심 유망 기술을 갖고 있는 국내 기업이라고 해볼게요. 근데 이 고금리에 보릿고개를 넘기지 못하고 부도 파산 위험이 생기게 되는 상황이 되게 되었을 때 급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급전이 외국계 자본에 의해서 인수가 되는 과정이 되게 되면은 여기서 대주주가 바뀐다고요. 그래서 찐 주인이 변화하게 됩니다. 근데 이 찐 주인이 변화하는 것을 찬성하는 입장이 되게 된다고요. 왜? 이들이 인수를 해서 끄집어내게 되면은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사놓은 종목이 지금 죽을 위기에 생겼는데 누군가가 와서 이걸 인수해 갈 테니까 살려주겠다 하게 되면은 제발 이것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게 되면서 이 외국계 자금이 한국의 핵심 유망 기술을 인수해 가는 거에 대해 적극적인 찬성을 하게 되는 입장이 되게 될 거라는 거죠. 마치 조선이라는 나라가 일본에 넘어가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서 도장을 찍어버린 것과 같은 식의 입장이 되어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손실 중인 내 주식이 대외적인 자금에 의해서 올라가 줄 수만 있다면 이 과정에서 주인은 바뀌는데 어쨌든 주가가 회생이 될 거 아니에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제가 바라보고 있는 시황관대로 간다 하게 되면은 제발 주가가 오르길 바라는 입장이 간절한 사람일수록 우리나라 핵심 유망 기술이 대외적 자금에 의해서 뺏길 수 있는 상황이 찾아오도록 오히려 두 팔 벌려 환영하게 되는 입장이니 이게 더 매국적인 행위로 귀결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1부 내용과 2부 내용을 같이 한번 종합을 해보도록 할게요. 주식 투자를 하는 가운데 손실 종목이 많아질수록 증시 상승,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가는 시장 상승이 간절해지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장에 대한 상승이 간절해지면 간절해질수록 상승론의 논리인 금리 인하를 바라게 될 것이고, 그리고 자체적으로는 파워가 안 나요. 지금 주식시장에 뭔가 대외적으로 액션이 있어야지만 그래야만 장에 대한 모멘텀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게 되면은 국외에 자금 유입을 적극적으로 또 바라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는데,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다시 한번 보시게 되게 되면은 금리 인하라는 것은 경제 붕괴, 불황을 뜻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코노믹 쇼크와 함께 금리 정책의 변화가 나오게 된다고 설명했으니 그토록 바라시는 금리 인하가 찾아올 거라면은 경제 붕괴라는 불황을 맞이해야지만 이 미래로 갈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게 없다 하면은 경제 튼튼한데 왜 금리 내리냐, 이러다가 물가 또 올라가면 어떡하느냐 라고 하면서 금리 인하로 갈 수 없게 막아버리게 돼요. 이게 있으면 근데 금리 인하로 가기가 편해지게 되죠. 그래서 금리 인하를 바란다는 뜻은 경제가 붕괴되는 불황을 바라고 있다라는 것을 뜻한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외국인이 유입되는 자본시장 개방은 우리가 선진화가 된다, 선진지수가 된다라는 걸로 포장이 되어져 있지만 이 과정이 저는 결국 외국계 자금에 의한 한국 핵심 산업의 자본 잠식으로 귀결되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시황관 기준대로라면은 증시가 하락할 거다라고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제가 한국 경제가 망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떠드는 매국노가 아니라 저와 반대편에 주장을 하고 있는 입장이 더욱더 매국적인 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과연 누가 죄인인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시고, 제가 증시 하락에 대한 어떤 전망이라든지 그런 경고성 메시지를 하는 것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망했으면 좋겠다, 주식하고 계신 분들이 다 깡통을 찼으면 좋겠다, 이런 심리에서 하고 있는 내용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증시 하락과 관련된 이야기를 감정적으로 굉장히 불편하게 들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은 안 그래도 장이 떨어질까봐 조마조마한데 자꾸 누군가가 나타나서 장이 떨어질 거라고 부채질을 해버리게 되니까 그게 이제 마음에 안 드시는 거죠. 물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진짜 그렇게 되길 바라면은 경고의 메시지를 드리면서 조심하라는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안 그랬으면 좋겠으니까 경고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5살 난 아이가 바다가 무서운 줄 모르고 물놀이가 재밌다고 하면서 막 동해바다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 아이를 멈추게 하고 싶으면은 더 이상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지, 더 들어가도 돼, 괜찮아, 걱정하지 마, 물 별로 안 깊어 라고 하면서 가만히 냅두겠어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시황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여러분들 각자의 몫이지만 제가 어떠한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을 정리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고, 뭐 이런 부분들이 전혀 불편하지 않다, 나는 너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또 멤버십으로 함께 하시면서 또 스트리밍 방송도 듣고 좀 더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 많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디 불편한 장사 속에서 끝까지 생존할 수 있길 바라고 있고요. 그 끝까지 생존하시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앞으로 또 백주부 같은 교육도 해드리고, 추후에는 뭐 종목 같은 것도 제시도 해드릴 수 있고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불편한 장세 과정 속에서 돈이 씨가 다 말라버려서 아무리 제 얘기를 듣고 이에 따른 뭔가 실천을 하고 싶어도
투자금이 앵꼬가 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하시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저는 그 상황이 오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부디 이런 당부의 메시지를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1년도서부터 쭉 저와 함께 잘 따라오고 계신 분들은 자금을 지키다 못해 오히려 더 펌핑이 일어나서 자산을 크게 증식한 분들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꽤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멤버십이나 뭐 슈퍼챗 이런 스페셜 땡스 이런 걸로 막 몇십만 원씩 보내주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한테 안 좋은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돈이 썩어나서 뭐 이런 걸 보내냐 하면서 제가 해드리는 영상도 마찬가지로 감정적으로 불편함이 생긴다고 해서 자꾸 배척하려고 하기보다는 어떠한 취지와 마음에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잘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저는 불편한 장세 속에서 제 방송을 듣는 많은 분들이 끝까지 생존하시면서 좋은 미래로 넘어갈 수 있는 기회를 다들 잡으시길 바라는 마음 그뿐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서 저의 오랜 오명이었던 매국노에 대한 반론 시청하셨고요. 다음 주에는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유지해 놓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멤버십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 일요일 저녁 6시에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